자, 마지막 발표는요. 건설사 거대한 변화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이민재 NH투자증권 선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민재 연구위원님은 현재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건설과 유틸리티 그리고 리츠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NH투자증권의 이민재라고 합니다. 일단은 건설사 제목은 좀 거창하게 지어봤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은 그동안 도로, 그다음에 뭐 항만, 이런 다리, 주택, 플랜트 이런 것들의 시공, 전통적인 산업들에서의 시공들은 다 건설사가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수 있는 산업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재생에너지, 수소 관련된 사업들이 확대될 경우에 그러한 시공은 누가 할 거냐 다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건설사가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목을 사실 좀 거창하게 지어봤고요. 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건설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항상 있을 때 최근에 이제 언급되는 내용들은 정말 현금 1조씩 갖고 있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궁금해봐서 좀 찾아봤습니다. 5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포함했을 때 현재 현금성 자산은 14조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사실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현금 14조가 있다는 게 아니라 순차입금이 없기 때문에 현금 외에 추가적인 차입을 더더욱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게 건설사의 잠재적인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다른 소위 탑티어 건설사에 비해서는 좀 약한 부분들이 있으나, 이러한 현금 흐름 바탕으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소위 말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분양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현재와 같은 정도의 분양시장은 1, 2년 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재무구조는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외형과 모두 이익률 모두 다 좋아지는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사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올해 이제 분양 계획을 살펴보면은 향후 2, 3년 후의 매출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양을 하고 나서 공사가 진행되는 2, 3년 동안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그 2, 3년 동안 매출은 지금 분양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서 한 가지 트렌드는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을 때 건설업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다면, 지금은 상위 10개사들 중심으로 해서 좋아지는 모습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의 브랜드 파워, 뭐 저희가 이제 잘 아는 브랜드들, 레미안, 자이, 이런 브랜드들이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2000년이 넘어가면서 2010년, 2015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소위 유명 단지들이 해당 브랜드를 갖고 아파트를 입주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트렌드들이 전국적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대형사 중심의 시장으로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뭐 분양 가격 상승되는 부분도 여전히 뭐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체 사업을 하는 경우에나 분양 가격이 중요하지만, 도급 사업은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지난 한 2, 3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개선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건설사들은 그 신사업이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변동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국내 사업이 너무 좋았지만 안 좋을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해외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경험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업에 대해서 뭐 설계 인력을 보면은 부문별 설계 인력을 이렇게 보면 확실히 해외 사업에 여전히 관심이 있는 건설사, 그리고 해외 사업을 축소하는 건설사들이 분명히 갈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와 해외의 어떤 불안전성,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고민을 결국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워낙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제가 사실 중복되는 부분들은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밖에 폐기물 외의 신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지금 건설사 내에서도, 그러니까 주식시장 내에서도 사실 관심이 가장 많은 종목은 IS 동서입니다. 워낙 환경 관련된 M&A를 잘 해왔고, 과거에 이제 건설업과 연계된 사업들을 M&A를 사실 적극적으로 해왔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업 영역 확대가 다른 건설사들한테 사실 롤모델로 좀 작용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인선 ENT부터 이제 코엔텍 인수 등등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환경 사업에서의 밸류 체인을 충분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선 ENT 인수 효과, 그다음에 코엔텍 뭐 계속 인수 효과들이 있었는데 저는 요 페이지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른쪽 테이블입니다. 그동안 이제 인선 ENT부터 시작해서 코오롱 환경에너지, 코엔텍, 뭐 세안, 영흥, 파주 비엔알까지 뭐 M&A 혹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이런 회사들을 인수를 해왔는데 해당 회사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요. 앞으로 이런 모습들은 더더욱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동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폐기물 사업 관련된 밸류체인은 이러한 시장의 미래를 보고 미리 좀 들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페이지에 사실 이게 비속어이고 하지만 워낙 요새 유행하는 단어여서 좀 써봤습니다. 콘크리트 파일이라고 하는 부문을 기존에 갖고 있었고 2014년 영풍 파일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물론 건설업이랑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건설업이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좋으나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요거는 전화위복이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걸 인수하면서 사실 지난 한 4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콘크리트 파일 업체들 구조조정이 좀 있으면서 그리고 수요는 굉장히 좋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러한 가격 인상들이 이제야 이익률로 다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이 1분기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뭐 영업이익률 1분기 때 이미 10%가 나왔고요. 그 이상으로 회복되면서 이러한 신사업들이 결과적으로는 건설업의 이익을 보완해 주거나 혹은 더 증폭시켜 주는 역할을 해왔다라고 이런 IS 동서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6페이지 SK건설과 그 다음에 말씀드린 현대건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아까 환경 관련된 부분들은 워낙 잘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사실 제가 건설업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제 사실 전문 분야는 유틸리티 쪽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쪽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SK건설이라고 하는 회사는 기존의 건설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넓혔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2018년, 19년 사이에 블룸에너지라고 하는 미국의 연료전지 사업자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연료전지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작년에 이제 EMC라고 하는 환경 관련 업체를 인수하면서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축으로 SK건설은 지금 사업을 계속 넓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17페이지 이 블룸에너지와 관련된 연료전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기존의 발전 플랜트 이런 것과 비슷한 성격에 갖고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분야여서 이게 신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냐라고 좀 보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건설사와의 관계가 적었고 그 다음에 연계성이 떨어졌던 걸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신사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건설이 보여준 모습들, 트랙 레코드나 어떤 그동안의 영업 환경들을 봤을 때는 건설사들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블룸에너지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만 좀 언급을 드리면요. 미국의 이제 연료전지를 제작하고 운용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이고요. SOFC 방식의 연료전지를 활용을 합니다. 이게 뭐 지금 두산 퓨어셀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과는 좀 더 다른 방식이고 뭐 열이 생산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들로 인해서 발전자 회사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발전 연료전지 타입이기도 한데 SK건설과 어떤 사업 시너지를 내고 있냐면 일단 연료전지를 제작하는 건 블룸에너지가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걸 SK건설에서 소위 말하는 EPC와 운용사업까지도 SK건설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프로젝트들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AT&T, 홈디포, 뭐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의 연료전지 설치에도 같이 관여를 하고 뭐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지역으로 사업을 넓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아리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아리백이 단순 기업들뿐만 아니라 민간들 아니면은 정부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연료전지의 가능성을 좀 보고 그러한 기회를 잡은 걸로 저희는 신사업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무엇이냐면 일단은 아리백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뭐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애플,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SK가 주를 이뤄서 본인들이 본인들이 사용하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글로벌 캠페인인데 이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 본인들이 납품 업체들이 이제 화석 연료 사용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하라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SK건설이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이제 연료 전지가 얼만큼 활용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리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갖고 있는 제한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발전 패턴이 태양광은 해가 떠 있을 때,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위 아리백이라고 하는 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리는 것 중에서 사람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발전원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사실 연료전지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연료전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연료전지는 뭐 향후에 이제 원유에서 점진적으로 수소로 넘어가는 그 대세적인 전환기 속에서 수소를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연료전지의 강점인데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SK건설과 블룸에너지는 계속 합작해서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유명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들에서 연료전지에 이제 투자를 원하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게 형태가 아니라 이제 뭐 SK건설이나 뭐 FI들 유치해서 이제 지분 투자하는 형태로 이제 본인들은 전력을 사오는 정도. 그러니까 운영 사업까지도 이제 사업을 확대하기를 그 기존의 이제 투자자들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SK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EPC뿐만 아니라 지분 투자 형태까지도 나아가면서 이쪽에서의 운영 수익까지도 노리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아리백이라는 거 하는 건 기업들만 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도 사실 아리백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될 수 있고요. VP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상발전소라고 해서 하나의 그 거대한 그 분산형 전원들을 묶어서 하나의 거대한 발전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게 아파트 단지에도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태양광 패널을 붙이고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연료전지를 설치해서 연료전지를 통해서 발전 패턴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을 통해서 뭐 자연스럽게 발전 단가를 낮추는 그걸 통해서 이제 아파트 단지 역시도 이제 그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형태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연료전지가 들어갈 수 있고 이거는 기존의 주택 사업과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료전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19페이지에 보시면 이미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블룸에너지가 직접 안 하고 SK건설이 하느냐? 사실 블룸에너지 실적을 보시면 18년, 17년 과거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주기기에서 사실 주기기 생산, 판매에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EPC 과정상에서의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보완하기 위해서 SK건설이라고 하는 협력사를 가져온 거고요. SK건설도 본인들이 EPC뿐만 아니라 이런 지분 투자를 공동으로 수행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화성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15% 지분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파주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SK에서 5% 투자를 하면서 시공뿐만 아니라 운영까지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라는 게 블룸에너지와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유들을 좀 논란들을 좀 막기 위해서 블룸 SK 퓨어셀이라고 하는 JV를 설립을 했고요. 구미에 생산 공장을 갖춰서 국내에서의 연료전지 사업들을 지금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EMC를 통해서 환경 관리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쪽 부분은 워낙 아까 말씀을 자주 해주셔서 좀 간단히만 보면 EMC 합병 통해서 이제 SK건설이 환경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가겠다라는 건데 23페이지의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수철이었을까라는 건데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의 그런 EPC 관련된 트랙 레코드를 보다 보면 비올리아라고 하는 글로벌 수처리 업체와의 JV한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EPC 시공 경험들도 많고, 그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처리하는 그 초순수 그 초순수 이제 물을 활용하려면 그 초순수 재활용 뭐 설비들을 이제 갖춰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동안 트랙 레코드를 많이 쌓았던 이유였던 거고요. SK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의 사업 확장을 추가적으로 좀 노려보는 이유들로 인해서 EMC 인수는 향후에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4페이지는 이제 사례와 함께 좀 이제 일반화를 좀 시켜보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사들의 모습을 보면은 소위 신사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뭐 예를 들면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수소 관련된 밸류체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밸류체인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 뭐 LG, GS, 포스코 뭐 전부 다 소위 그 LNG 발전 사업자 혹은 뭐 관련된 사업자들이 수소로 넘어가는 거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룹사들의 시공은 누가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그룹사의 내에 있는 건설사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건설사들에게는 이러한 그룹사들의 어떤 신사업들은 결국 본인들에게도 신사업 기회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SK건설 같은 경우는 SK그룹과 SK디스커버리 그룹의 유일한 시공사입니다. 그리고 두 그룹사는 수소 관련된 사업들을 굉장히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ENS 같은 경우에는 그 LNG 사업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LNG를 개질하여 그 수소를 생산하는 형태의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LNG 터미널을 더 증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건 기존 사업이겠죠. 수소 관련된 뭐 개질 설비, 그다음에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거,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도 다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공들은 결국 그룹 내 유일한 건설사인 SK건설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은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이제 반도체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기존에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사업에서의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들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CCS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같은 것들, 결국 건설사들이 다 하는, 건설사들에게는 신사업이 될 수 있는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SK 사례만 들었지만 이거는 현대차그룹, 그 다음에 뭐 LG, GS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한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이따 현대건설로 바로 넘어가면요. 25페이지에 보시면 해상풍력 시장을 잠깐만 리뷰를 해드리면, 기존에 2015년부터 육상풍력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됐고요. 2016년, 17년으로 넘어가면서 북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특히 고정식이라고 하는 해상에다가 타워를 설치하여 그걸로 그러니까 해수면, 그러니까 해저와 그 다음에 그 타워를 직접 연결하는 형태, 그러니까 소위 땅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형태의 고정식 해상풍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주로 대세를 이루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부유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해상풍력을 바다에 띄우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정식이 대세로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고정식은 현재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바람을 고려했을 때 전체 시장의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85%는 수심이 60m가 넘는 소위 부유식으로, 그러니까 바다에 해상풍력을 띄워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육상에서 해상으로 넘어갔던 것과 같이 고정에서 부유식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이제 해상풍력의 시장엔 전환이 될 텐데, 그런 부유식 해상풍력의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그 부유체라고 하는 걸 싸게 잘 만드느냐가 핵심이고, 이거를 어떻게 잘 시공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형태가 뭐
반잠수정도 있고 뭐 스파 방식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형태마다 가격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설치하는 단가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해상 풍력이 어려운 이유는 뭐 예를 들면 비바람이 불다던가 아니면 파고가 세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설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미리 예측을 해서 계획을 짜서 운영해야 되고, 그러할 때 설치할 때 설치 운반선 같은 것들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소위 하루 이틀만 공기가 미뤄져도 사업비가 증가하는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넘어가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건설사들이 대비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SK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울산 앞바다에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만 간다면은 글로벌리 가장 큰 규모의 단일 단지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GYG와 토탈과 함께 이 관련된 설계, 그다음에 부유체 개발, 그다음에 시공까지도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게 울산뿐만 아니라 일본, 그다음에 뭐 대만, 그다음에 프랑스 뭐 이런 지역들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에게 또 다른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설사가 있습니다. 현대건설 이쪽 부분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요. 현대건설 자체는 사실은 갖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이거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밑에 자회사 현대스틸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스틸산업은 과거에 강교라던가 아니면 해상 특수구조물, 그다음에 철골구조물 같은 제작을 담당하거나 혹은 중장비를 임대하는 업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건설업을 건설업에 필요한 자재들이나 뭐 장비들을 조달해주는 역할을 했던 자회사였어요. 근데 여기가 사업 전환을 한번 이루었고요. 상강 M&T라는 회사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상강 M&T랑 동일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부 구조물을 제작하는 회사고, 실제로 대만에서 지금 그레이터 창하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상강 M&T가 28기, 그다음에 현대스틸산업이 27기 수주를 받아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형 중설선, 해상 크레인, 제것 바지선 같은 것들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대건설이 유상증자를 해줌으로 통해서 그러한 설비들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앞으로 국내에도 2022년부터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이러한 대규모 해상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결국 핵심은 뭐냐면 로컬라이즈입니다. 뭐냐면 국내 사정에 맞는 터빈, 국내 사정에 맞는 국내 바다 뭐 아니면은 밑에 해저 해저 구조에 따른 맞는 하부 구조물, 아니면은 뭐 그런 뭐 타워, 이런 부분들을 그 로컬라이즈를 통해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운송비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동안 상강 M&T 같은 회사들은 북해 지역에 못 나갔을까, 유럽에 진출을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상강 M&T 같은 회사는 공장 자체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운송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결국 유럽 내에서 로컬 업체들한테 이 수주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100메가 정도 설치된 해상풍력은 앞으로 12,000메가까지 2030년까지 확대가 될 겁니다. 2034년까지 보면 15,000메가 이상으로 해상풍력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는 현대스틸산업이라는 회사가 결국은 굉장한 큰 기회를 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현대건설이 그럼 왜 신사업이냐?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이 제작단 하부 구조물을 이제 본인들이 시공하는, 그래서 운영 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상풍력하면 사실 건설사는 물음표였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5년, 뭐 2, 3년 내에는 더 이상 물음표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한다라고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해상풍력을 이제 개발하는 인허가 과정 속은 재개발 절차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주민 동의를 다 얻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민 동의를 통해서 인허가 과정을 다 거쳐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상풍력을 진행하는 거는 결국 건설사가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밸류체인까지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런 시장에서 신사업이 열리는 시장에서 굉장한 기회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장부가로 3천억 정도가 잡혀 있는 회사인데,
뭐 향후에 이 회사의 밸류는 현대건설의 시공 능력과 함께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세게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SK그룹과 마찬가지로 현대차그룹이 이제 리드할 이제 수소 사회에서의 전환은 결국은 현대건설 중심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뭐 지금 이제 아산 뭐 이런 지역들 본인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어떤 시범 단지들 아니면 직접 수소를 생산하는 생산 단지들까지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지분 투자, 그다음에 시공은 모두 건설사가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의 이제 건설업, 그다음에 최근에 곽광을 받고 있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수소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건설사들이 할 수 있는 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은 건설사들의 잠재적인 경쟁력을 저는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신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시는 게 보신다면 건설업이 갖고 가는 포텐셜을 좀 저희가 그냥 기존에 건설업 하면은 주택 경기 안 좋으면 어렵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한 빠른 전환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은 건설업에 대한 뷰가 충분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